왔는데 갑자기 웬 철학 얘기냐 해서 좀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플루서 철학 전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말하는 우리 주위의 사물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제로 잡고 있는 게 사물을 통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플루서의 그 사물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이 사람 얘기를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더 진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플루서라는 사람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고요. 199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한 30년 훌쩍 넘었네요. 저는 독일에 있을 때 이분이 이제 미술 관련해서 여기저기 뭐 글 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영향을 받았고 사실 그 귀국할 때 이분이 낸 책들을 여러 권 구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걸로 공부를 좀 한 셈이고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번역해서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체코 프라하 출신 유태인입니다. 이분은 1920년생인데 아버지가 프라하 대학의 수학과 교수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체코가 그 오스트리아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거기서 지식인층 아니면 상류층들은 독일어로 교육을 받았답니다. 카프카도 체코어를 쓰는 게 아니라 독일어를 쓰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성장했는데 이 사람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1939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대 후반인데 그때 이제 39년 3월에 나치 독일이 프라하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이 플루서는 아주 극적으로 프라하를 빠져나가서 영국을 통해서 브라질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빼놓고 그 아버지, 어머니, 뭐 여동생, 일가 친척이 전부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파울루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했고 1960년부터 대학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문에 그 아주 그 짧지만 흥미진진한 사물에 대한 칼럼을 써서 나름 또 그 유명한 필자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60년부터 이제 대학 강의를 시작했고 결국 같은 대학 상파울루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1964년에 브라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군부 독재를 피해서 1970년에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머물면서 계속 그 국제적인 강연과 저술 활동을 이어갔는데 1991년 그러니까 이제 동구권이 그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직후죠. 91년에 5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50년 만에 프라하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에 의해서 혈혈단신으로 그 브라질까지 가서 부모 형제가 다 없는 상태에서 브라질의 자리를 잡았더니 이제 이번에는 또 군부 독재가 감시와 압박을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되는, 이 사람은 아마 20세기 역사 소용돌이 속에서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현상학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독창적인 자기 나름의 사상 체계를 정립한 미디어 철학자로 특히 독일에 이제 많은 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에 이분의 아카이브가 있고요. 그 아카이브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후배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내에 그 사이에 여러 권의 번역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권 아까 말씀드렸던 제 몸짓 제스처라는 제목의 이 사람이 쓴 책을 번역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플루서가 인간을 정의하는 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란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를 사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다. 인간의 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어떠한지, 그 세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질문들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국 생물적인 본능과 욕망의 충족에 그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일을 하지 않는 삶이고, 그것은 동물의 삶이나 기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가혹하게 말하지만 플루서는 오늘날 대다수 인류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남들처럼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는 채로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남들의 기계가 돼서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헛되이 탕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이 세상이라는, 세계라는 단어를 나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전시회를 준비할 때도 내가 이 전시를 할 때 이 전시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지금 미술계라는 세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 사회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내가 전시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세계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과 그 바람을 담아서 전시회를 계획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작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배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질문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끊임없이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호기심도 끝이 없었어요. 철이 들고 세상을 알게 되면서 질문이 좀 줄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아예 질문을 하지 않는 나날이 일상이 됩니다. 근데 질문을 하려면 관찰해야 됩니다. 먼저 관찰을 해야 질문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새삼스럽게 관찰할 것이 별로 없어요. 관찰을 한다는 건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잠깐 멈춰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럴 여유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질문하지 않는 것이 그 정상적인 삶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도 생각할 수가 없고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현상학자로서 플루서는 사물을, 외부 세계를 외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일체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마치 그걸 처음 보는 대상인 것처럼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런 그 눈으로 사물들을 바라봤던 겁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고 흥미롭고 또 두려운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 낯선 것들이 도대체 뭔지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끝없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플루서의 글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플루서는 사물, 물건들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또 그걸 만든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물은 그걸 만든 사람들이 했던 보이지 않는 생각은 뭐 보이지도 않고 눈에 잡히지도 않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 속에서 형상화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모든 도구에는 그것을 디자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책상 이런 것들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의자와 책상에 대한 생각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글을 읽는 여러분의 생활이 그 의자의 정보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사물은 그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책과 같다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막연하게나마 세상을 책처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플루서가 하는 말에 제가 아주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플루서는 구두를 예를 들어서 사물을 설명합니다. 지금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자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20세기, 21세기 지구상에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이라는 것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 소들도
말 그대로의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축업자가 사육하는 목축업자가 관리하는 사육장 안에서 사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한 자연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도 이것을 일단 자연이라고 해두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방목장의 주인은 소가 원하는 크기로 자랐을 때 도축장에 보냅니다. 그렇게 되고 소가죽은 벗겨져서 가죽 원단으로 가공이 됩니다. 소가죽은 이제 뭔가가 되기 위한 원재료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반자연의 상태라고 합니다. 자연으로부터 떼어내진 상태이긴 하지만 가죽은 아직 어떤 물건으로 가공되지 않은 백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와 같은 상태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구두를 만드는 장인이 하는 일은 결국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인 가죽 원단에다가 구두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를 찍어 넣는 일입니다. 가위질을 하고 박음질을 하고 붙이고 자르고 해서 갈아내고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이것을 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피부가, 자기의 가죽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 이런 물건이 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죽의 입장에서는 구두라고 하는 형태가 너무나 있을 법하지 않은 형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두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가죽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태를 또는 구두라는 정보를 가죽에다가 강제로 더 씌우고 새겨 넣고 그 구두를 사용하는 과정 전체를 자연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계속해서 축적됩니다. 이렇게 가죽에 새겨진 정보, 이것이 그런데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면서 점차 마모되고 소멸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패나 소각 과정을 거쳐서 다시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의 소가 가공돼서 가죽이 되고 가죽이 구두라는 이름으로 문화가 되고 이 문화가 쓰레기가 되었다가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이 사물의 순환 과정이라는 겁니다. 플루서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도구들, 사람은 이것을 기계라고 통칭하기도 하는데요. 도구들이 인간의 신체를 모조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렛대는 팔의 연장입니다. 지렛대를 이용하면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돌을 움직일 수 있고 지렛대와 함께 그것을 받쳐줄 단단한 받침대만 있다면 아무리 무거운 물체도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팔의 능력을 강화해주는 대신에 팔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은 모두 무시합니다. 지렛대는 그래서 팔보다 멍청하지만 그 대신에 더 멀리 닿을 수 있고 더 큰 짐을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바퀴, 이 그림에 잠깐 나오는데요. 바퀴, 도르래, 경사, 비탈
갓길, 바퀴, 통 또는 쐐기, 나사, 계단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이 자신들의 약한 힘을 가지고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완강한 사물들을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 원하는 대로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입니다. 석기 시대에 사람들은 돌을 깨거나 갈아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뾰족한 송곳니를 연장해서 손으로 잡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인간은 자칼과 같은 야생동물로부터도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인간의 도구는 계속해서 가축으로 또 인간 노예로 확장되었고 산업혁명과 함께 거대한 기계와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의 많은 사물들이 우리의 신체를 모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숟가락은 우리의 손바닥을 모조하고 망치는 우리의 주먹을 모조합니다. 칼과 도끼는 우리의 이빨을 모조해서 만든 것이죠. 이 사물들은 우리보다 멍청하지만 우리의 신체보다는 훨씬 강하고 또 오래 갑니다. 우리의 두 손은 주머니로 바뀌고 그릇이 되고 또 보따리가 되고 저장 창고가 되고 은행이 됩니다. 지렛대는 저울이 되고 기중기가 되고 물류 항구의 크레인이 됩니다. 돌칼이었던 것은 원래 이빨에서 나온 돌칼은 활이 되고 그것이 미사일이 됩니다. 플루서는 지렛대가 우리를 되받아친다는 글에서 도구가 인간에게 반격한다라고 말합니다. 도구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척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틈만 엿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라는 도구를 발명하면서 동시에 발명된 것이 교통사고예요. 비행기가 발명되면서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명된 것이죠. 도구의 반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구와 기계의 반격이라는 것은 SF 영화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로봇이나 AI의 반격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지렛대를 만들어서 쓰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팔을 지렛대처럼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구를 쓰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도구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하는 지렛대의 반격의 의미입니다. 이걸 좀 확장해 보면 양떼를 들판에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이 양떼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같이 몰려다니고 군중 속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자신들을 인도해 줄 영혼의 양치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도구가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플루서는 이에 따라서 기계를 설계하는 디자이너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기계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되받아칠지를 고려하면서 일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이미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군사용 로봇이 이제 실전 배치됐다고 소식이 나오죠. 드론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환경오염 이런 것은 이 지렛대의 반격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플루서의 다른 글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사물과 비사물이라는 책의 글인데요. 플루서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은 손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손에는 엄지를 바라보고 있는 4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이 합쳐서 사물을 움켜잡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3개를 움켜잡고 그것을 변형시키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형상을 찍어 넣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형상,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그 대상에다가 강제로 찍어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세계는 손아귀 안에 있는 세계와 손 밖에 있는 세계로 둘로 나뉩니다. 손 안에 있는 세계를 문화의 세계라고 한다면 손 밖에서 이제 앞으로 내 손 안으로 들어올 세계, 그것을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근데 계속 장차 우리가 손 안에 움켜잡아서 변형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그런 세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류 역사라는 것은 자연을 손을 통해서 문화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개발되어야 되고 빈 땅은 뭔가 쓸모있는 땅으로 개간되어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물에 담긴 정보, 문화라는 거죠. 이것이 소비되면 낡고 닳아 없어지고 결국 쓰레기가 되고 이 쓰레기가 분해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사물의 순환을 인식하게 됐고요. 플루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간 주위에는 자연과 문화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자연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근데 이 쓰레기의 세계라는 것이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버려진 것들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점점 더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고학이나 어원학, 이 사람은 여기다 정신분석학 같은 것도 포함시켰는데 이런 학문 분야들이 바로 이러한 쓰레기의 세계를 연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근대에 모더니스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선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문화, 쓰레기를 원을 그리면서 순환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언제까지나 인간이 가져다 쓰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버린 것들이 이제 기후위기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플루서가 예견한 대로 지렛대가 대대적인 반격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사물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 전통적인 독일의 공방에서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제화를 만드는 장면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구두를 만들 때만 해도 사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 만들고 있는 사물들은 구두처럼 손으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컴퓨터 메모리나 모니터상의 이미지처럼 손으로는 움켜잡을 수가 없는 사물들인 겁니다. 플루서는 이 사물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대비시켜서 구분하면서 비사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로는 사물을 thing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thing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운딩이라고 말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 non-thing이 되는데요. 이건 결국은 이 기존의 사물들 손으로 만들어서 손 안에서 그 작동하던 그 사물들과 다른 형태의 그 사물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이 비사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새겨지는 정보, 그건 역시 컴퓨터 메모리 칩이든 무슨 반도체 기판이든 어떤 그것들이 정보가 올라가서 붙어 있을 수 있는 운반체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구두라는 정보가 소가죽에 가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메모리 칩에서도 재료가 필요한데 이 구두와 비교할 때 여기 사용되는 사물의 양은 정말 미미합니다. 사물의 크기와 무게가 점점 줄고 값이 싸지죠. 그러는 대신 비사물들이 점점 더 팽창하는 시대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프로그램 산업, 금융 산업, 또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제조업을 추월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손입니다. 이제 손은 더 이상 뭔가를 움켜쥘 게 없어집니다. 움켜쥔다는 것, 움켜쥔다는 말을 파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아귀 안에 이렇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움켜쥔다는 것. 이해하려면 파악해야 되는데 손 안에 잡아야 되는데 이 비사물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손이 할 일이 없어져요. 손이 움켜쥘 것이 없어지고 뭔가를 더듬어서 탐색할 것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롭게 제조해낼 것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 이제 손에 어떤 행위, 손이 사물을 만드는 행위, 세계로부터 뜯어낸 어떤 재료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때려 넣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이제 남아도는 행위가 됩니다. 잉여가 되는 거예요. 손으로 일을 하던 인간은 잉여의 존재, 실업자의 신세가 됩니다. 프로그램과 인공지능과 로봇 기계들이 이 일을 대신하면서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되는데요.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손이 된 거죠. 사물을 움켜쥐고 변형시키던 손의 노동이 손가락 끝의
자판 위에서의 노동으로 옮겨갑니다. 자판을 두들기거나 버튼을 누르는 일로 손에 할 일이 옮겨가는 거죠. 키보드, 텔레비전의 리모컨 버튼, 휴대전화 카메라 버튼, 그리고 뭐 아무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미국 대통령이 맨날 갖고 다닌다고 하는 빨간 핵 버튼, 이딴 것들을 누르는 일은 결국 그것에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어떤 과정을 촉발합니다. 각각 프로그램의 한계 안에서 미리 규정된 가능성들 중에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손가락 끝을 몇 번 움직여서 그야말로 온갖 물건들을 배달받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구글 검색을 할 수 있고 재미없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단추 하나를 누르는 일을 통해서 핵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아주 소수의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계급이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프로그래밍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운명이 아주 극소수의 프로그래머들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것, 이건 역시 지렛대의 반격입니다. 앞에 제가 뭐 좀 장황하게 했던 이야기를 좀 다시 정리하는 의미로 플루서의 글 하나를 더 읽고 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에 약간 중복되는 얘기이긴 합니다. 플루서는 인간의 그 독특한 점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정보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한 정보까지를 저장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점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구분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전달, 이것이 결국 인간의 소통이고 이러한 정보의 저장, 이것이 문화다. 그리고 그 정보 전달의 과정이 역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요. 대상들은 차례차례로 그 자연적인 상태로부터 떼어져서 어떤 형태를 갖게 된다.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포메이션 안에 폼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로 가져온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형태화하는 것이 정보인데 그리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떼어내서 뭔가를 생산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상을 문화적인 대상, 컬처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했던 소가죽은 원래 자연적 상태에서 떼어내져서 소가죽으로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구두라는 정보를 부과받고 이렇게 생산되고 제작된 구두가 결국 문화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차례차례로 문화라는 저장고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 전체가 점점점 문화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구두가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쓰레기로 버려져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이제 사물의 순환인데 지금의 상태는
이 사물의 순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화가 과잉 생산되고 있어서 쓰레기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정체가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옛날에는 어떤 사물을 만들 때 그 사물의 정보를 새겨넣는 대상이 쉽게 썩는 가죽이거나 나무거나 녹스는 쇳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쓰레기장이 꽉 차게 되는 거죠. 빨리빨리 분해돼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쓰레기로부터 이 반자연의 상태에서 자연으로 옮겨가는 이 순환의 과정이 지연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그것이 역류해서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넘쳐나고 있는데 문화라는 것이 문화적인 생산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쓰레기로 버려졌던 것들이 다시 문화의 영역으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을 이제 키치라고 부릅니다. 키치라는 것은 결국 이를테면 시민계급이 성장할 때 시민계급이 등장하면서 귀족들이 향유했던 어떤 고급 문화를 그 뒤늦게 시민계급에서 흉내내면서 그것과 유사한 어떤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냈을 때 그걸 키치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일이 지금 이 플루서가 얘기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거꾸로 버려졌던 것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엔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 키치의 대명사가 바로 대중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치는 왜 사람들을 이렇게 매혹시키는가? 이것은 이유는 그것이 대화를 중단시키고 대화를 거부하고 잡담을 긍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계속 생산되긴 하는데 그것은 더 이상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들을 잊기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거죠. 키치에서 우리는 죽음의 부조리함에 맞서서 기억 속에 남으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망각에 그리고 죽음에 굴복하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이 플루서의 문장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잡담만 하는 것이다. 망각과 죽음에 대한 이러한 헌신, 잡담은 나치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나치즘도 결국은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 국가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미 폐기되었어야 하는 그 쓰레기가 되었던 사상을 다시 끌어내서 그것을 결합시켜서 만들어진 그 사상 체계란 말이에요. 나치 국가사회주의 나치즘에서 이러한 이 잡담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버려진 것을 다시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되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키치는 그러므로 진흙탕에 대한 향수이며 편안하고 쾌적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해체하는 것에 대한 향수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기칠한 인간 존재의 부조리 앞에서 편안하게 죽는 방법이다. 이것이 키츠의 정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사물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 여기에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렛대를 그냥 하나의 비유로 가져왔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그 문화적인 산물들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뭐 철학적인 체계도 사상도 있고 어떤 문화적인 생산물도 포함되고 그런데요. 하여튼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대상들,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좀 다시 본다면 이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글쎄 이렇게 좀 철학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런 사진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물류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걸 다 사람이 손으로 들어 나르고 눈으로 봐서 분류하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의 손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요번에 뭐 난리가 났던 조지아 공장에, 현대차 공장에 시험적으로 인간 로봇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그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만든 로봇을 실제로 시험 투입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철학적인 얘기 좀 길어졌는데 뭐 제 장황한 설명이 어떻게 불편하시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물을 좀 이렇게 부조리한 형태로 변형하는 개념 미술 작업들의 사례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둘러보고 나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일 텐데요. 네. 네, 괜찮습니까? 뭐 이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뒤로 걷는 구두죠. 구두 솔인데 제가 손으로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 구두 솔의 그 검정색 솔 사이사이에 흰색 솔을 끼워 넣어서 글씨가 이렇게 떠오르게, 마치 무슨 흰머리가 난 것처럼 글씨가 떠오르게 만들었는데, 그 글씨가 죄라는 단어예요. 죄. 마치 이제 소리, 자의식이 있는 소리,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뭐 이런 상태처럼 의인화된 상태의 사물입니다. 이때가 제가 유학 시절인데 정말 시간은 많고 돈은 별로 없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빗자루 하나를, 그 플라스틱 빗자루인데요, 그걸 잘라서 흰색 솔과 검정색 솔을 분리해 놓고 나무판에다가 구멍을 균일하게 뚫어서 거기다 일일이 이제 이 솔들을 박아 넣었던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작업도 있었고, 이것도 보셨지만
무명예술가를 위한 5개의 질문이라고 하는 설치 작품의 중앙에 세웠던 작품입니다. 화분 속에서 의자 하나가 마치 다시 살아서 자라는 것처럼 일축하니 튀어나와 있고요. 이 문이라는 건 이렇게 열면 그 뒤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은 열면 그 안쪽에서 둥근 벽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는 문이죠. 열리긴 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문이죠. 그래서 문이라는 건 결국 그 뒤에 다른 공간이 있다는 일종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서랍장인데 세 칸으로 되어 있는 서랍인데 사선으로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절반은 서랍으로 그 안에다 뭘 담을 수가 있는데, 왼쪽 절반은 그 서랍 자체가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위쪽이 막혀 있고 아래쪽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밖에 쓸 수 없는 서랍을 만들어 놓고 사물에게 빈자리를 남겨둔다, 뭐 이런 부제를 달았던 작품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작업을 저는 했었는데, 다른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1920년대의 초현실주의자들의 작품입니다. 메레 오펜하임이라는 그 초현실주의의 여성 작가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이 모피로 뒤덮인 컵과 커피잔과 숟가락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있을 법하지 않은 방식의 조합이죠. 저 안에다가 뭐 커피를 따라서 마신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데, 머릿속에서는 온갖 그 여러 가지 연상작용과 그 질문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바로 옆에 만레이라는 사진작가, 같은 시기에 사진작가인데, 대리미 하나를 가지고 대리미를 전혀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물건, 다른 물건으로 바꿔버린, 못을 일일이 붙여가지고 저렇게 저 대리미로 옷을 다리면 뭐 옷이 찢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식의 그 사물의 비틀기가 작가들이 많이 해온 방식입니다. 이런 장난도 합니다. 이렇게 한 켤레 구두의 끈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걸 신고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든다거나, 아예 두 켤레를 붙여가지고 글쎄 저걸 누가 신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신발을 하나 만들거나, 이런 식의 이 의자와 책상에는 아무도 앉을 수가 없어요. 의자와 책상이 그냥 한 몸이 돼버리는 바람에, 또는 의자가 고집스럽게 책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그 의자와 책상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물의 기능을 정지시켜 버리는 것, 이것도 이제 이런 오브제 작업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런 망치인데, 망치자루에서 갑자기 뿌리가 나와서 다시 뭐 나무가 되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연필에서 가시가 돋쳐 나와서 저걸 가지고는 뭐
뭘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든지, 또 이렇게 사다리인데 사다리에 이 그 가로지른 나무 받침이 식칼입니다. 식칼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저기를 기어 올라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든지, 그 옆에 사다리도 사실 저 위에 올라가서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흔들 의자의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또 다른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열쇠 두 개가 원래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빈 자리를 찾아서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위는 저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없이는 사용 불가한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벽돌인데 벽돌에다가 마치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붙어 있어야 될 만한 안테나 하나를 붙여서 마치 어딘가에 그 신호를 수신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이건 아마 글쎄 어디서 오는 전파를 수신하는 라디오인지 궁금해집니다. 옆에 이런 식의 이건 아예 불가능한 가위가 됐고, 저 안경은 도대체 누가 쓸 수 있는지, 아무튼 외눈박이 무슨 누구를 위한 부조리한 안경이고요. 이런 식의 실없는 농담이기도 한데 이런 식의 그 장난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구에 유리가 있던, 전구 알이 있던 부분에 양초가 하나 박혀 있어서 그 전구를 대신하고 있는 상태가 됐고, 삽자루가 지팡이로 바뀌어 있고, 또 마지막에 저쪽은 도끼 자루가 자기 자신을 찍은 상태로, 이 도끼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쓸 수가 없는 게 됐는데, 하여튼 기능이 상실된 어떤 그 감상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장난들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돌덩이들을 손잡이를 달아서 가방처럼 만들었는데, 저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저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 옆에는 의자 하나를, 그냥 멀쩡한 의자 하나를 다리를 계속 깎아내가지고 저렇게 가느다란 막대만 남기고 거기서 깎아낸 그 나무 조각들을 의자 위에다 고스란히 얹어놓은 또 아주 그 기이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계속 이들의 공통된 그 기조는 사물의 기능과 관련해서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제거해버리거나 하는 그런 그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부조리한 사물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물론 이것이 그냥 그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실없는 농담, 시간이 넘쳐나니까 이제 저딴 장난을 치지, 이런 냉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동시에 철학적인 질문을 담을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작품들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관객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관객이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는지를 관객이 여기다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사물들을 멈춰 서서 들여다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들, 플루서가 말하는 정보를 읽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이런 작품들에 만든 작가들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작품이 관객의 망막이 아니라 머리에서 작동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을 어느 작가가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과제를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과제를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한번 좀 써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사물, 제3의 사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하는 건데요. 주변에 있는 물건들 중에 그냥 임의로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거나 또는 서로 무관해 보이거나 전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좀 이상하거나 이런 것이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사물을 정해서 그걸 관찰하시고 그 사물들에 대해서 간단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처음 보는 어떤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외계인한테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 쓰인다 하는 걸 설명하듯이 글을 한번 써보십니다. 각각의 기능, 그걸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그것의 형태, 재료, 또 제작 과정 등등의 설명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두 개의 다른 사물의 공통점을 찾고 또 차이점을 쓰는 겁니다. 이걸로 그냥 A4 용지 한 페이지 내외로 짧은 글 에세이 하나를 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개의 사물을 이렇게 결합시켜 본다든지 또는 각 사물의 구성 요소를 서로 교환해 본다든지 또 어떤 특정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너무 과다하게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3의 사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만드는 건 어렵고 역시 A4 용지에다가 연필로 간단한 스케치를 해서 나중에 간단한 설명까지 좀 달아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3주 뒤죠. 그러니까 3주 뒤에 논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같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게 미술 작품을 해야 된다라는 또는 문학적인 에세이를 써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야말로 제가 쭉 설명드리고 계속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크게 욕심 부리지 않는 편안한 마음으로 과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메일 주소를 드리면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강의 오기 전에 미리 검토해서 미리 좀 논평할 준비를 해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26일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에 들여다보고 6주차 강의에서 관련해서 논평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 젊은 여성 작가 박보나 작가가 강의를 하실 텐데 이 친구가 이제 제 한예종에서 제 제자이기도 하고 근데 졸업 후에도 계속 작가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특히 이제 책을 여러 권 냈어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에 대한 그 소개를 하는 여러 권의 책을 낸 사람인데 아마 그 강의는 그 책들의 주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 얘기를 마치고 혹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그냥 있습니까? 지메일로 되어 있고요. 제 이름을 영문으로 풀어서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법을 학교에서 못 배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질문들이 없으시군요. 하여튼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플루서 얘기가 너무 좀 생뚱맞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아까 와서도 이제 혹시 괜찮을까요? 하고 여쭤봤었는데 다들 철학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괜찮으실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좀 허술하고 좀 장황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